크게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의 수자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점차 물 위기가 도민의 생존을 넘어서 첨단 산업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위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기 동부 지역은 지난 50년간 팔당 상수원으로 고통스러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낡은 규제의 틀을 넘어 물로 인한 희생을 치른 이 지역에 대한민국의 물 위기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혁신이 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담대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수자원국 신설을 통한 물관리 컨트롤 타워 구축입니다. 지난 기후위기 시대의 물 관리는 과거와 같은 단순히 이수와 치수를 넘어 수자원의 확보, 수질 관리, 물 재이용, 물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통합 물관리 체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 이원화되어 있는 수자원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자원 본부와 건설 본부에 있는 하청과를 통합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 수자원 신설은 단순하게 조직 개편이 아니라 물 위기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자원 구구로의 조직 개편 추진 현황과 향후 경기도의 통합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운영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창희 의원님께서 금년 2월 달이죠. 네. 그 5분 발언 때도 아주 수자원 패러다임 전환과 이 통합 물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부처도 제가 환경부와 이 건설부 간에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이 기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내리는 비를 가두는 것을 포함한 물의 이제 수량 관리, 또 지뢰 관리, 또 재생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물 체계 관리 전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상하수도, 수질, 하천 관리를 포함한 효율적인 물관리 조직 체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국토부와 환경부, 정부는 이미 물관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광역 10곳은 통합을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기도도 이러한 일원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일원화가 늦어질수록 우리는 또 더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3년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우리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보고서였는데요. 국가 예산 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원래 기후 대응 예산은 우리가 수해라든지 피해를 받고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데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실제로 23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75%가 피해 복구에 들어갔고요. 실제로 사전 예방에 들어간 사업은 25%가 안 됐습니다. 즉 아직 우리가 예방을 할 준비가 미흡했던 거죠.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재난 예방에 쓴 1달러는 피해 복구에 쓰는 6달러와 같다고 생각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방을 하면은 복구 비용을 절반이 아니라 그 절반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두고 싶은 거는 최근에 서울에 신청했던 대심도 터널입니다. 대심도 터널은 말 그대로 서울 도심에 내리는 비, 이 수해를 처리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다가 물을 빼는 터널을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방제 목적으로 쓴 이 터널이 최근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여기에 물을 채워졌을 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하수와 우수가 함께 섞였을 때 이 터널에 있는 물을 잘 활용하면 이거 하수 처리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분화된 체계에서는 방제 목적의 수자원 관리와 하수 처리를 하는 수자원 관리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키기 어려운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규제 땅의 기후테크의 중심으로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상수도 보호를 위해 중첩된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저개발 상태에 놓여 있는 경기 동부 지역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 동부에 물기술과 기후테크 기업이 집적하고 글로벌한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지금까지의 희생을 넘어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 동부의 팔당 유역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입장은 이 경기도가 이제 국내 최다 그 환경 기초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규모 그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집적 단지 대신에 현장 중심의 이 분산형 실증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입장이었고, 뭐 아직까지는 이런 그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임창희 의원님 워낙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이 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그 조성에 대한 지리적 타당성과 기업 수요 조사 효율성 등에 대한 이 검토는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국가 주도의 어떤 클러스터 조성 지역 공모할 경우에 우리가 경기 동부권 등을 포함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일종의 뭐 투트랙 전략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그 지방 이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정부의 물산업 클러스터는 대구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여전히 많은 물기업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는 경기도가 물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경기도에 있는 물기업들은 왜 경기도에 남아 있을까? 아마 생산의 비용으로만 봤을 때는 대구 물 클러스터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남아 있는 것은 생산 부분뿐만 아니라 연구에 관련된, 그러니까 첨단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아마 좋은 노동력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함께 경기도에서도 경기도형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향후의 물 기술, 물 산업도 기존의 그 대형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의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그 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물산업 클러스터는 그 물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개발 R&D하고 또 실증화를 위한 이제 테스트 베드 역할하는 것들이 같이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물기업의 약 27%가 경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그런 분산형 실증화 사업을 한 트랙으로 하되 이와 같은 그 연구 개발과 또 테스트 베드 또 물 산업 유치를 포함한 클러스터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같은 공모 사업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에는 현재 경기도의 수자원 본부가 입지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판교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첨단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의 수자원 본부를 수자원국으로 확장하면서 저희 지역인 광주에 행정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판교와 연결되어 있는 기후테크 물산업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행정과 그 새로운 기업들의 기회들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돋움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조직의 어떤 개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의 입지까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입지 문제는 차치하고 말씀 주신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과연 이 물관리
통합 정책을 위해서 어떤 조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입지 문제는 아마 그 다음 단계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세 번째 질문은 물과 관련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하수를 완벽하게 정화해서 식수라든지 산업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의를 50%까지 확장한다라는 뉴 워터 피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건데요. 더 이상 우리가 빗물, 하수를 이제 버리는 자원이 아니라 물 순환 도시를 통해서 새롭게 물을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됩니다. 경기도만 해도 점차 물 부족의 위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기후 이상으로 인한 물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에 어떻게 하면 물을 재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물 기술의 그 테스트 베드로서의 이 경기도의 3기 신도시가 매우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3기 신도시의 계획과 또 이 안에 물순환 정책이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그 관리를 잘하고 있는 곳인데 역사적으로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 적에 가장 큰 문제가 물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관리에 있어서 아주 선진적인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 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3기 신도시 지구 계획에 저희는 이제 빗물 관리 목표량 설정하고 저영향 개발 기법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순환 생태를 최대한 개발 이전에 가깝게 유지하는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문적으로는 LID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전문가시니까 금방 아실 텐데 또 이와 같은 신기 산도시의 이런 기법의 적용 방안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꽤 오래전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좋은 내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는 지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LID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물순환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요. 하지만 LID는 Low Impact Development라고 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의 영향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기술의 방향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우수라고 말하는 빗물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시에 내리는 빗물이 지금처럼 집안에 투수되지 않는 상황을 보다 많이 침투할 수 있게 구조화하는 건데요. 그 역시 대상이 빗물입니다. 물론 우리 3기 신도시의 이 빗물을 대상으로 한 LRD만 적용해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보다 확장적인, 보다 확대된 그 물순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수가 아니라 하수를 처리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에는 내가 마시고 사용하는 상수와 그리고 그 사용한 물을 버리는 하수의 두 개의 체계가 있습니다. 땅을 파보면 상수도관과 하수관이 있죠. 하지만 새로운 3기 신도시에는 이 중수도라는 개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상수원에서 깨끗한 물을 가지고 와서 상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 물을 하수지만 일정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먹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물,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사용하는 물이라든지 조경수로 사용하는 물을 이 관로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중수도 개념이 건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을 정수화하는 기능도 건물마다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만들 때 우리가 하수 처리장을 만들 때 이 도시에 중수도관이 놓여진다고 하면은 건물들은 굳이 내가 그 물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으로 들어오는 매우 저렴한 물을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는 물의 재이용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경쟁력을 낮은 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 물에 이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기도의
그 알리백과 탄소 중립은 지금 다른 광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도시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기도처럼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새롭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그 시작점부터 탄소 중립 도시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파급 효과도 크겠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그리고 경기 북부의 평화경제특구는 이 경기도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탄소 중립 도시의 모델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한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3기 신도시에 얼마만큼 탄소 제로 도시로의 설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입니다. 정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급을 통해 가지고 공공과 민간의 각 5등급에 준하는 수준을 설정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5등급이라는 수준은 에너지 자립률로 보면은 한 20% 정도에 불과하는 수준입니다. 경기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제시하는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과감한 목표 설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 3기 신도시에 명실상부한 알리백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도시 단위에서 그 제로 에너지의 기준을 강화하고 제로 에너지로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계획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면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가 이 기후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도의회 감사드리고 또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주권정부에서 우리가 해봤고 또 건의했던 산단 아리백이나 또 이익 공유 아리백이나 또 기후행동 포인트 같은 것들은 국정과제로 다 포함을 시켰고 어젠가요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에서도 우리가 그 8기 처음 들어서 한 조직 개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환경국을 확대 개편하면서 기후환경 에너지국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나온 정부 조직 개편안에도 똑같은 이름의 부처로 확대 개편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그것은 인지하든 인지 안 하든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거라고 생각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알리백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해서도 먼저 모범적인 그 사례로 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선도적으로 제가 적용을 했고요. 또 공원 녹지 비율도 법정 비율은 20%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32%까지 끌어올리는 등 이 부분에서도 선도적으로 적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규 공공주택 단지 지구계획 수립 시에도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이나 또 전기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서 경기도가 이 알리백 탄소 중립 도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제로를 뛰어넘는 도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령 에너지, 건설, 교통, 그리고 도시 내에 있는 녹지와 공원, 그리고 자원순환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가 이 탄소 중립과 아리백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부지에 만들어지는 건축물한테 너 에너지 줄여야 돼 라는 것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비용도 높고 효과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3기 신도시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그 다음 세대의 탄소 중립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더욱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건설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 관련된 모듈러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모듈러 건축은 건설 현장에서의 탄소 배출과 이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유병할 수 있으며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미래 건설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높은 초기 비용과 불안정한 수요 때문에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에서 그 역할이 필요할 텐데요. 물론 경기도는 GH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건물 단위의 시범 사업을 좀 넘어서서 좀 더 확대된 모듈러의 확장을 위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3기 신도시 내에 일정 규모를 모듈러 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급 기반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듈러 전용 특화된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수요를 만들고 공급의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탈현장 공법으로 이 모듈러 공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하남 교산 지역 등 6개 지구에 한 1200호 정도 모듈러 건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또 3기 신도시에 2030년까지 한 10,000개 이상의 모듈을 공급할 계획이고 작년 말에 GH에서도 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임원님 중심으로 지금 경기도 모듈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잘 좀 심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의 일정 규모의 공급이나 공급 안정을 위한 이 전용 단지 구축 같은 것들은 그와 같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함께 고민하고 또 추진할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우려가 있지만 사실 미래의 건설 시장은 모듈러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속도와 기술 향상이 필요합니다. 현장 공사 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향후에 모듈러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 산업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 세이빙 되는 모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마 그 기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이 모듈러 지구라는 것을 제안드렸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서울의 강남, 영동 개발을 할 때 아파트 지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70년대만 해도 아파트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개발을 할 때 아파트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 전 도시의 70% 이상, 많게는 80~90%까지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듈러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공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과감한 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 수요와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수요가 많아져도 그 생산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면은 또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듈러는 아직 기술의 발전성이 조금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화 산업단지를 제안드린 이유는 경기도 내에 미분양된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3기 신도시 내 또는 인접된 곳에 모듈러 특화지구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모듈러를 유닛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한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모이고요. 또 모듈러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공급 기업들이 모이게 된다면은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의 모듈을 만들 때 현장에서 질 때보다 한 30%의 폐기물이 줄어들고, 공장 안에서 짓기 때문에 노동은 줄어들고 기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면은 현장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께서 염두에 주시고 이 모듈러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알리백과 관련해서 지난 도정 질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기 북부에
평화경제특구를 만들 때 경기도의 알리백 특구를 결합해서 공시 지정해서 추진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경기 북부는 군사 규제와 낙후된 산업 기반으로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북부가 품고 있는 풍부한 유유부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며 동시에 알리백 특구를 지정하고 추진한다면은 이 규제의 땅이 에너지와 첨단 산업이 융합된 기회의 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알리백 특구의 동시 지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두 개의 특구를 결합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경기도가 총괄 기획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로드맵과 또 중앙정부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임창희 의원님하고 생각을 정말 100% 같이 하고 있고요. 지난 6월달 도정질의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늘 생각을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평화경제특구의 R200 특구를 함께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고요. 심지어는 지난번 대통령과 시도지사 모임 때도 제가 구두로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 기본계획이 아마 이제 금년 12월에 나올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시에 알리백 특구 관련 사항을 저희가 반영할 계획에 있고 이 중앙정부와의 또 협력이 몹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창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평화경제특구와 알리백 특구 동시 지정이 법제화되도록 통일부에 이미 지난 7월 달인가요?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우리 특히 해당되는 지역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동시 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하나의 내용이 그러면 과연 규모는 어느 정도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여러 접경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함에 있어서 작게는 한 100만 평, 많게는 한 200만 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평화경제특구만으로는 100만 평에서 200만 평을 채우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 경기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북부의 여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적어도 알리백 특구가 평화경제 특구가 100만 평이라고 하면은 그 9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0만 평을 제시하면 다들 아니 그 많은 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는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화경제 특구를 만들 때에 그 9배가 되는 알리백 특구는 그 100만 평의 전력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고요. 향후에 한반도 평화 시대가 됐을 때 이제 점차 이 도시를, 이 산업단지를, 북부의 이 거점을 키울 때 이 알리백 특구의 땅들이, 이 부지들이 빠르게 산업용지와 도시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구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향후에는 너무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설치했던 개성공단 초기에 1단계 사업은 100만 평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100만 평도 사실 다 채우지 못했었죠. 하지만 그 개성공단의 3단계까지의 개발은 총 2천만 평이었습니다. 1단계 100만 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되면서 20배가 확장되는 거죠. 그만큼 한반도 평화 시대에 수도권과 평양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가능성은 이토록 큽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지금의 북부가 아니라 향후 동북아시아의 수도권과 평양권을 이어내는 한반도의 메가시티로서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규모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구상은 평화경제특구의 경우는 현재 북부의 7개 시군 대상으로 파주, 김포,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경의축과 경원축을 중심으로 하는 벨트형 특구 개발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기 알리백 특구는 지금 서해안 벨트하고 앞에 말씀드린 북부 평화경제 벨트하고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화경제 특구의 그 알리백 특구 함께 얻는 것들이 가능할 것이고,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시군, 그리고 알리백의 경우에 발전장 기준으로 하면 특구 내에 최소 3메가와트에서 20메가와트 이상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면에 있어서 그 규모가 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평화경제특구에서 지금 지원 특례가 좀 빠져 있는 문제라든지 또 기반 시설에 대한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나 도회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중앙정부와 국회의 이 법령 개정 같이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알리백 같은 경우는 이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주민 이익 공유형이라든지 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함께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특구는 현재 제도 안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또 이 경제적 효과를 기반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두 번째 질문하는 게 비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이 큰 특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GH가 있는데요. GH가 지금 가장 주력하는 사업은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GH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어도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언젠가는 3기 신도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끝날 때는 지금은 내가 기존의 땅을 사야 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3기 신도시를 구축하고 분양할 때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됩니다. 그게 아마 2030년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준비한 평화경제특구와 알리백 특구가 2030년이 되면 우리 GH와 같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그 부지를 사용하다가 한반도 평화 시기에 그때 산업용지와 도시용지가 된다면은 굉장히 큰 집가 상승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집가 상승이 그냥 민간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투기를 했던 분들께 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산을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서 통일과 평화와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 산업을 위해서 재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면희 말씀에 같은 생각이고요. 이면희 말씀에 좀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중앙부처나 국회와 협력관계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국유재산 사용 매각의 특례라든지 또 취득세 감면 문제라든지 또 뭐 이와 같은 것들, 또 재원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명확한 규정이 지금 미비된 상태인데, 경자구역이나 이 기회발전 특구의 수준의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따라오는 식으로의 제도 개선도 함께 이 재원 조달과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의와 함께 이 문제는 협의하면서 함께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경기 동부 출신이다 보니까 규제에 대해서 좀 오랜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의 모순만으로는 현재의 규제를 과거부터 이어온 규제를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비전을 가지고 이 규제를 재설계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경기 북부에 대한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그 경기 북부의 규제를 재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경기도의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가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으로 만드는 그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장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 이상의 이러한 디지털 트윈은 그냥 기술을 다루는 기업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의 이야기고 도시 행정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하고 이 다사다난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미래에 예측하기 어려운 이 불확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공간 정보 기반의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그 경기 기후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모으고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민들께 알려주셨습니다. 초기에는 알리백 플랫폼이었던 이름이 지금은 이제 기후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도민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이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으로도 도민들께는 의미 있는 정보, 그리고 또 기업들한테는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로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의 데이터들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활용도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데이터를 통합하고 융합할 때마다 이 비용은 절감되고 정책의 효율성은 극대화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는 이 건축 정보를 다 3차원 정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2차원 된 지도가 도면이 아니라 이제 3차원 된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BIM, 빔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건설 공사 과정에서 쓰이던 이 기술이 준공이 끝난 다음에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만 하면은 이 건물과 도시를 유지 관리하고 안전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데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경기도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공간 정보 기반의 행정, 스마트 행정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과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면님 고맙습니다. 저희 경기 기후 플랫폼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는 지금 새 정부의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도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갖고 저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3기 신도시에 지금 설계 의무화한 빔, 건설 과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이 3차원 설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 이론화 시스템을 만드는 속에 있기 때문에 각종 데이터를 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또 저희가 시군 또 사업 시행자 GH나 LH 등과 협의해서 방안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디지털 트윈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저는 지속적인 이 질문마다 드리는 3기 신도시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또 3기 신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 베드이자 리빙 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에 아마 경기도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안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경기도가 이 전체에 대한 공간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증가하고 비용에 대한 절감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침 지난주에 저희 기후 위원회를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했는데 거기에 이 디지털 트윈을 제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좀 보고 또 체험도 해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도시 구현, 또 거기에 따른 적극 검토하고 로드맵이라든지 또 지금 3기 신도시 등 이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경기도 전역의 확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도정 질의는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간절하고 또 희망찬 개헌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또 지사님의 담대한 비전과 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더해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길에 언제나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